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회계원리 제1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9쪽이 되겠는데요. 이 재고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주로 이론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역시 이론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재고자산은 대표적인 게 상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이런 회계 처리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을 매입 시에 들어가는 매입 재비용, 매입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상품을 10,000원에 매입했는데요. 인수운임이 들어갔습니다. 또는 보관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품 원가에 포함시키니까 상품 금액이 더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인수운임은 매입원가에 포함시킨다. 반대로 상품을 매출할 때 들어가는 발송운임은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때 거기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 원가를 결정하는 데는 거기 박스를 보세요. 시험에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재고자산 취득 원가는요, 매입 원가에다가 전환 원가에다가 기타 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박스 보세요.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플러스 전환 원가 플러스 기타 원가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판매 가능한 상품, 상품이 말이죠. 판매 가능한 상태 있죠. 상품이 판매 가능한 상태인데 이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들어가는 구입 재반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부대비용, 그러니까 판매 가능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가능 상태 그 전에 들어가는 매입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판매 가능한 상태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비용으로 인식해서 판매 가능한 상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매입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매입원가. 취득원가는 거기 첫 번째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에다가 두 번째 전환원가에다가 세 번째 기타 원가를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원가 플러스 전환원가 플러스 기타 원가가 거기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취득 원가. 그러니까 재고자산 취득 원가를 구하는 것은 매입 원가에다가 전환 원가에다가 기타 원가를 더하는 건데요. 이 매입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입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매입 가격 있죠. 매입 가격. 산 금액입니다. 매입 가격에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이런 것들을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수입 관세가 들어갑니다. 수입 관세. 그러면 수입 관세도 원가에다가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수입할 때 들어가는 관세, 또 수입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제세금이 들어갑니다. 제세금. 예를 들어서 수입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 속에는 지방소비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관세 낼 때 각종 제세금도 포함되고요. 또 역시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매입운임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매입해 가지고 그 물건을 하역하는 데 들어가는 하역료도 포함시킵니다. 하역료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수입 관세 포함시키고요, 제세금 포함시키고, 매입운임 포함시키고, 하용료도 포함시키는데, 단 수입 관세라든가 제세금을 냈는데 만약에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세액은 어떻게 되느냐? 제외됩니다. 환급세액은 제외됩니다. 당연히 환급받는 거 있죠? 세금 많이 내가지고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것은 제외된다. 환급세액은 제외된다. 그러면 매입가격에다가 이런 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하용료 플러스하고 여기서 무엇을 마이너스 하느냐? 우리가 매입대금 중에서 매입채무를 일부 변제하면서 할인받는 게 있었죠? 매입할인은 공제합니다. 매입할인 들어보셨죠? 매입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과 매입 할인을 빼게 되면 순매입액이 된다고 배웠죠? 즉 매입 채무를 기일 전에 지급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이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 이런 리베이트 받은 것은 매입가격에서 마이너스한다. 결과적으로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다가 수입관세와 제세금 플러스하고 매입운임 플러스하고 하용료도 플러스하고 단 환급받는 세액은 제외된다. 이 금액에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이것도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매입 할인은 매입가격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틀립니다.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매입가격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실까요? 매입원가는 시험에 나왔었어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가로 열고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은 제외된다. 매입운임, 하용료 이러한 것들은 원가에 포함시키는데, 셋째 줄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매입 원가에서 차감한다.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매입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원가라고 나왔어요. 컨버션 원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원재료를 가지고요, 원재료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제품을 만들겠죠.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완성품을 만드는데, 전환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완성시키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재료만 있다고 물건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인건비 뭐가 들어갈까요? 노무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각종 제조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 간접비. 나중에 원가 파트 관리회계에서 배울 텐데요. 이런 노무비라든가 제조 간접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완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는데 노무비가 들어가고 제조 간접비가 투여된 비용을 뭐라고 한다?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역시 이러한 전환원가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는데 즉 노무비가 들어가고 제조 간접비가 투입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거기 보세요. 전환원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뭡니까? 제조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와, 그러니까 원재료를 구입한 게 매입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전환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바로 전환원가라고 하는 것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여기서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를 말합니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친 금액을 우리는 전환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기타 원가인데요.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거기 보세요.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말이죠. 어떤 특정한 고객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만의 특별한 그 제품의 디자인이 들어갔다.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고객을 위해서, 특정 고객입니다. 특정 고객. 예를 듭니다. 특정 고객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됐어요? 제품 디자인했다. 특별한 제품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고객을 위해서 특정 디자인을 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이런 것들도 기타 원가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주문 생산을 해가지고 특별히 스페셜로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했다면 디자인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기타 원가로서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거기 나왔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 원가를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의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나왔는데요.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원가에 불포함입니다. 원가에 불포함, 포함시키지 않고 뭘로?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넘겨보시면 나와 있어요.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데 재료비도 들어가고 노무비도 들어가고 기타 경비도 들어가는데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정상적이지 않고요. 여기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제품을 제조하는데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가 들어가는데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뭘로 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 줄차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그러니까 보관료가 되겠는데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보관료는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후에 들어가는 원가, 그러니까 판매 가능 상품 이외에 들어가는 원가는 보관료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거기 지금 보관원가라고 그랬는데 후보관원가. 자, 이 보관원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설명합니다. 자, 제품을 제조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제1공정이 있고요. 또 제품을 만드는데 제2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거쳐서 완전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완성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1공정을 거치고 2공정을 거치는데 1공정에서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량이 밀려가지고 2공정에서는 60개밖에 투입이 안 되고요. 60개를 투입했죠. 나머지 40개는 어떻게 했느냐? 40개는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보관료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거기 후속 생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공정에서 만든 것을 2공정으로 넘기니까 후속 생산 단계. 거기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들어가는 보관료는 원가에 포함시키고요. 완전히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가는 보관료는 뭡니까? 보관료라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지문 보세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줄쳐요.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원가에 포함시키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후 보관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 여기 이후에 들어가는 보관료, 여기 보관료는 뭘로 본다?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관리 간접원가입니다. 관리 간접원가. 그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관리 간접원가도 역시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마지막에 그 상품,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판매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바로 판매원가가 뭐가 될까요?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제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비보간판, 비보간판. 비라고 하는 것은 비경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그리고 보는 완성품 이후에 들어간 보관 원가, 그리고 관리 간접 원가, 그리고 판매 원가, 비보관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 6번 같은 건 잘 안 나오고요. 5번 한번 보실까요? 생물 자산에서 수확한 5번 별표시,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생물자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물이라든가 식물 같은 게 살아있는, 숨쉬는 동물이라든가 식물을 말하는데,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이런 것들은 원가로 본다는 것이죠. 지금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인데요. 5번에는 뭐냐?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젖소를 생각하면 돼요. 젖소는 뭡니까? 젖소는 생물자산이죠. 그런데 젖소에서 뭐가 생산됩니까? 우유가 생산되겠죠. 우유를 수확했다. 수확물입니다. 그러면 우유를 수확해서 이것을 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이 우유에 대한 수확물에 대한 원가는 뭐가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네. 순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수확물은. 이 수확물에 대해서는 순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여기서 순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공정가치에서요. 공정가치에서 뭐를 볼까요? 그 우유를 판매하는 들어가는 뭘? 판매 비용을 뺀 거죠. 판매 비용을 뺀 것을 순공정가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유 같은 수확물에 대해서는 젖소라는 생물자산에서 우유를 수확했다면 그런 우유에 대한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수확 시점의 공정가치에서, 그렇죠, 수확 시점, 이 우유가 나오는 수확물이죠. 수확 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자감한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넘기시면 4절 보세요. 192쪽은 재고자산의 측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고자산의 측정 방법. 여러분, 재고자산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바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 재고자산 측정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죠. 재고자산 측정은요, 기말결산에 재고자산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재고수량이 얼마나 남았느냐. 여러분, 이 재고자산 T자 계정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는 수량으로 따지면 기초수량입니다. 만약에 100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냐?
수량으로 따지니까 매입 수량이 5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600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450개를 팔았습니다. 매출 수량입니다. 450개를 팔았다. 그렇죠? 기초 수량에다가 매입 수량을 더해 가지고 매출 수량을 빼니까 기말 수량은 몇 개입니까? 15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50개에다가 결과적으로 재고자산 측정은 기말 재고 수량에다가 한 개당 단가를 곱하게 되면, 그죠? 단가라고 하는 단위당 원가입니다.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기말 재고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기말 결산일 현재 기말 재고 수량에다가 한 개당 단가를 곱해서 이렇게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말 수량이 150개인데 한 개당 단가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기말 재고액은 얼마가 될까요? 15,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193쪽을 보시게 되면 재고 제일 위에 재고 수량 곱하기 한 개당 단가를 곱하게 되면 재고자산 측정액이 나온다. 그렇죠? 재고 수량에다가 한 개당 단가를 곱하게 되면 기말 재고액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뭐냐? 재고자산 측정액입니다. 그러면 이때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측정에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세요.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험에 중요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기록법. 여러분 계속기록법은 그 재고자산이 입고되고 출고될 때마다 계속 상품 재고장이라는 그 보조원장에다가 입고와 출고를 계속 기록해 가지고 수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기록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이거는 기말결산에 실지재고조사, 실지 창고에 있는 물건을 재고조사를 해서 재고자산 수량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계속기록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실지재고조사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합법이 있습니다. 혼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합친 것을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뭘 사용하느냐? 혼합법을 사용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건 무슨 법이다? 혼합법이 되겠다. 바로 계속 기록을 했더니 만약에 상품이 입고되고 출고된 걸 기록했더니 수량이 100개가 남았더라. 그런데 실지 재고조사 했더니 90개가 됐더라. 그러면 장부상에는 수량이 100개인데 실제는 90개니까 10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록법일 때와 이건 몰라요. 그런데 혼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기록도 했더니 기말에 100개가 남았더라. 창고에 조사를 해봤더니 90개가 남았더라. 그러면 몇 개가 부족합니까? 10개가 부족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모수량이라고 한다. 감모수량.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혼합법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모수량을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그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개별법. 두 번째는 선입선출법. 세 번째는 후입선출법. 네 번째는 이동평균법. 다섯 번째, 총평균법. 여러 가지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선입선출법하고 주로 이동평균법이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선입하고 이동이 많이 나오는데요. 단가라고 하는 거, 한 개당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단가인데요.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고자산 단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요, 고가상품이죠. 고가상품. 고가상품 등은 그 고가상품마다의 단가가 다 달라요. 물건마다 단가가 다르니까 단가를 결정할 때 개별법을 적용하고요.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동일 상품, 이건 동일 상품입니다. 이런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선입이라든가 후입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총평균법이 적용되는데요. 선입선출이라고 하는 건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출고시키는 것이 바로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원짜리가 있고 110원짜리가 있고 120원짜리가 있고 130원짜리가 있는데, 선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출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품을 여기서 판다고 한다면 100원짜리 사오고 110원짜리 사오고 120원짜리 사오고 130원짜리 사왔는데, 먼저 팔 때 먼저 들어온 거 100원짜리부터 판다는 거죠. 자, 이거 팔렸습니다. 팔렸고 그러면 나머지 단가는 얼마짜리가 남았습니까? 130원짜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선입이고, 후입선출법은 여기서 130원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선입,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고, 후입,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니까 130원짜리 팔고 120원짜리 팔고 110원짜리 팔면 나머지 기말은 100원짜리가 남는다는 얘기고요.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래가 있을 때마다 100원짜리를 사오고 110원짜리 사왔으면 평균 단가를 내는 겁니다. 평균 단가. 100원짜리하고 110원이니까 100원짜리 사오고 110원짜리 사왔으니까 210원이죠. 나누기 2 하니까 평균 단가 얼마? 105원짜리로 기장하는 것이 이동평균법. 이동, 무빙이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이동평균법이 되겠고요. 총평균법은 뭐냐? 평균 단가를 내는 겁니다. 100원짜리, 110원짜리, 120원짜리, 130원짜리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460원이죠. 460원 나누기 4개 하니까 평균 단가 얼마? 115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115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 나오는데, 말로 들어가지고는 계산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계산을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현재 후입선출법은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출고하는 것이 선입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출고시키는 것이 후입인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개별법 나와 있죠. 개별법 나와 있고 뒤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나왔는데,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가중평균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중평균법 197쪽에 나왔죠. 가중평균법, 거기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이동평균법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록하니까 이것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합니다. 계속기록법. 그리고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합니다.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데, 다음에 문제 풀면서 응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